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차기 대선의 본선 구도는 다 짜였죠. 그런데 이 메머드급 선대위를 완성한 집권여당 민주당, 이 후보만 뛰고 있다. 선대위는 다 어디 갔나,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반면에요, 선대위 구성에 고심 중인 제1야당 국민의힘은요, 상황이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지금 내부 논란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 잠시 후에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물어볼 거고요. 자,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넘쳐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 우리 삶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인데요. 나라의 문제를 도맡아서 좀 해결해달라.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 막론하고 팀플레이도 잘 안 되고요. 자신들 내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조직,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선택지는 다 나왔는데 또 고를 정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대선은 다음 주에 치러지는 수능과는 다릅니다만 닥쳐온 겨울 속에서 먹고 살 걱정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걱정은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 등 아주 핫 이슈들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살롱드 시사 스포츠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제가 조금 전에 아점으로 떡만둣국을 먹었는데요. 이 만두를 한 입에 먹다가 입천장을 댔어요. 야, 이거 한 입이 좀 위험한 거네,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입 뉴스 그래도 달려봅니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요, 일전에 그 부인의 낙상 사고 하루 간병한다고 쉬었는데 이 루머가 많았잖아요. 네, CCTV를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9일 새벽 자택에서 낙상 사고로 네. 이 성남의 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일 일정을 취소했고 간호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온라인상에서 좀 유포가 됐습니다. 네. 저도 뭐 지인한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맞는 얘기냐 네네네. 여러 번 좀 들었는데 그만큼 많이 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하.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가운데 이재명 이 후보 이제 배우자 실장이죠. 이해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CCTV 캡처 화면을 공개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119 구급차에 탑승해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장면이다. 네. 라고 이렇게 이해식 의원이 설명을 했고 사진 3장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 봤더니 구급차에 실려 있는 김 씨의 손을 잡고 있는 이재명 후보 모습 담겨 있고 또 도로변에 서서 구급차 내부를 바라보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이해식 의원이 어떻게 해서 설명했냐면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이재명 후보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네. 담요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까지 손을 잡고 있다.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다 실시까지 한 후 열상을 입은 부인을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네.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바쁜 이제 대선 후보의 와중에 배우자가 아팠다. 뭐 가족이 아프면은 많이 좀 또 걱정이 되겠죠. 해명이 좀 말끔하게 됐다고 보세요? 예, 뭐 해명하고 사지 말고 그런 게 네네네.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고요. 예. 다만 저는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이거예요. 이 이제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해식 의원이
제2의 시발단 사태는 철저히 단죄받아야 할 것 이렇게 네네. 얘기해서 시발단 이제 십자군 알바단 예전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했던 것. 그거 뭐 한참 전 선거 때 나왔던 얘기죠. 예, 한참 전 선거인데, 네. 그러니까 굳이 이 단어를 이제 가지고 온 것에 좀 이제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 이런 메시지죠.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건데 공교롭게 어저께 이준석 대표가 킹크랩에 맞서기 위해 크라켄이라는 비단 주머니. 비단 네. 주머니였고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킹크랩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진보 진영에서 뭐 범 진보 진영에서 이거 여론 조작하는 댓글 단 거 이거 네네.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드루킹 약간 같은 세력을 막아보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양 진영이 모두 이게 조금 이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네. 대응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거가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팩트가 네. 아닌 게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지금 남아있는 대선 네. 기간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제 한 뭐 약 4개월인데. 그렇습니다. 117일이 남았는데 그 초반에 이렇게 확실하게 대응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논란을 미리 막겠다 이런 선제적인 네. 또 이제 엄포도 있겠군요. 네, 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양쪽 다. 네. 자, 어쨌든 이게 선거의 유언비어 안 되죠. 내가 그렇습니다. 기복색 선전 좀 지양하자 그러는데 팩트가 아닌 것들은 퍼뜨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간병을 마치고 뭐 이재명 후보는 다시 유세 현장에 복귀했습니다만 이제 메타버스가 출발한다. 네. 오늘 출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해요. 메타버스 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네네. 이거 어이가 아니라 오창석 아이. 평론가가 맹비판했어요. 아, 왜요? 이름만 이렇게 짓는다고 되는 거냐. 민생 투어는 항상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새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뭐 그 오창석 평론가의 평론을 들었는지 몰라도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버스 출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네. 정말 잘 가서 듣고 네. 경청하고 공약, 이 정책 잘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 이 방송 듣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도움이 좀 됐기를 해보고.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그냥 보여주는 쇼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창구가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일정을 쭉 보면 첫날인 오늘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중앙전통시장을 방문해요. 네. 그래서 청년들과의 대화도 하고 이런 일정을 하면서 지역 공약도 모색을 해보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들어보겠다 이런 거고요. 이후에는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부산 국제영화제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네. 영화도 봐요. 오. 네, 1984 최동원. 1984 최동원. 네. 이건 야구 영화입니까? 정치 영화입니까? 최동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 봐서 네. 야구 영화 같은데. 왜냐하면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뭐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후보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8주간 매 주말 이런 방식으로 전국을 다니겠다라고 했고 이게 8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거든요. 네. 아마 이게 좀 인기를 끌고 사람들 관심을 모으게 된다면 8주가 아니라 더 이제 늘려서 계속 이렇게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게 원래 메타 유니버스. 그래서 이 온라인 공간에 네.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걸 의미하잖아요. 메타버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이제 같은 비슷하게 들리는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로 한 게 청년 표심 공략을 위한 것이다. 좀 주요할까요? 저는 이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게 청년들이 사실은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지만 네. 제일 목마른 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우리의 고민들을 정치인들이 직접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목마름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뭐 많이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청년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청년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를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 김준일 대표님은 좀 그래도 냉혹한 엄격한 분석하시니까 예. 최근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 세금 유예하자. 예. 이런 얘기도 내놨고 네. 그게 또 청년층을 좀 타겟으로 그렇습니다. 한 거죠. 예. 또 이 무료 휴대폰 안심 데이터 공약 같은 것도 내놨고요. 이런 청년 표심 공약 어떻게 뭐 좀 잘 풀릴 걸로 보여지세요?
일단 그 전에 메타버스 얘기 짧게 네네네.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지금 저는 이재명 캠프에서 잘 못 살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못 살리고 있거든요. 있다. 예, 뭐냐면은 이재명은 현장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유능하다라는 네.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잘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공약이나 이런 정책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면서 논란만 됐지 이게 소위 말해서 해결책, 솔루션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사실은 이 메타버스도 잘 청취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전에 또 이제 어떤 뭐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청취를 하면서 이 어떤 이 민생 현장에 대해서 솔루션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이 이재명의 현장성의 강점이 이제 딱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현장을 찾아가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금 준비가 되는지 뭐 한번 네네네. 지켜볼 텐데 이 방송 들으시면 한번 예, 잘 좀 해주시기 지금 그러니까 내려가시는 길일까요? 네. 예. 아직 울산 도착은 안 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내려가는 이재명. 길입니다.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어떨 때 지지가 올랐느냐. 뭐 신천지 딱 찾아가서 네. 행정 뭐 딱 지휘하고 뭐 계곡에 불법 점거하고 있는 뭐 이제 상인들 다 철거하는데 딱 가고 막 이런 네네. 류의 이제 이게 딱 강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박 기자님 빨리 문자를 좀 치세요. 버스의 주파수를 97.3에 맞춰라. 예. 좀 들으시면서 가셔라. 예, 그렇고 청년 표심 공약 문제는 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만으로 쉽게 움직일 것인가? 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보다도 민주당에 대한 좀 불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보다도. 예, 그거를 뛰어넘는 민주당을 뛰어넘는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이 공약만으로는 저는 쉽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장에 강한 이재명 후보가 듣고 말하는 것 외에 현장에서 뭔가 좀 실천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강점이 부각된다. 최근에 이제 요소수 문제는 특보를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현정 특보가 김현정 특보. 일부 뭐 또 이제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에서 몇백 네. 톤 확보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자, 솔루션을 직접 제시하는 청년 공약. 자, 뭐가 있을까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이제 야당입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했고 네. 어찌 보면은 그 광주 사과 논란 이 같이 이제 이어진 행보들이 결국은 이 중도 확장 혹은 이제 지금 여권까지를 타겟으로 한 네. 그런 이제 저 대권 행보 아니냐 광폭 행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노무현 그 대통령 그 봉하마을에서는 어떤 네. 일들이 있었어요? 어제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네. 오전에 이제 목포에서 출발해서 오후에 방문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 기득권과 반칙, 특권과 많이 싸우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잘 배우겠다. 이렇게 네네. 참배 후에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배우겠다고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다. 특히 우리 젊은 층, 청년 세대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었다. 저도 노 전 대통령의 서민적이고 소탈한 그리고 대중에게 격이 없이 다가가는 모습들이 많이 생각난다. 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 박명록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박명록에서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의 박명록. 지난번에 반드시 얘기를 또 어제 했으니까. 네, 여기서는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좀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때 논두렁식의 네. 이런 게 조작했던 의혹 보도가 잘못 나오면서 비판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대표로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저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허. 뭐 이렇게 그냥 잘라 말을 했고요. 또 뭐 정치 보복 관련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은 정치가 아니고 공작입니다. 그런 공격은 안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양수 여사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것도 좀 주목이 됐었는데 어제 못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이 잘 맞지가 않아서 아. 묘역 참배만 했고요. 어제 이 윤 후보 참배 전에 묘역 측 관계자가 원래 사모님도 같이 오시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배우자 김건희 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 후보가 집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여사님하고 말씀 나누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조용히 찾아뵙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김 대표님, 네. 그럼 이제 아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석처럼 네. 자, 이 윤석열 후보의 중도 행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권양숙 여사님 말씀을 하자면은 네. 아마 제 그냥 추정입니다마는 여러모로 껄끄러우셔서 일정을 없던 일정도 아마 만드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의 만남은 피했을 것이다. 피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네네. 메시지로 이제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재명 후보의 관계, 민주당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만나면 그렇게 뭔가 덕담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금 통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호남에 가서도 통합을 얘기하고 예. 있고 저는 눈에 띄었던 게 구 동교동계 네네. 정치인들을 다 만났어요. 호남에 가가지고. 목포에서 만찬을 했죠. 예, 목포에서 만찬을 했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 친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흡수하겠다 이렇게 다 끌어안겠다라는 네. 이제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 사실은 이 전두환 옹호 이 논란과는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네. 통합의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취약점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 검찰 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검찰 때 뭐 이렇게 수사하고 뭐 집어넣고 그러면은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윤석열이 되면은 뭐 이거 뭐 피해 보복이 있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성이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사과도 그렇고 이를테면 광주에서도 이번에 뭐 어쨌든 욕도 뭐 먹고 그랬잖아요. 네. 쓱 가가지고 다시 한번 뭐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여러 차례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요란하게 가는 것보다 조용히 다녀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진정성이 느껴질 때까지 정치인 특히 대권 주자는 하고 또 하고 네. 그 아까 동교동계 목포회동 얘기하시니까 핵심 인물이 한 분 안 보여서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박지원 국정원장인데 또 이 고발사주와 지금 또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목포니까 또 말이죠. 거기가. 네. 궁금하다. 어쨌든 오늘 이재명 후보도 부울경에 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서로의 네. 적지 영호남을 이제 크로스로 가는군요. 약한 고리를 네. 좀 가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다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 윤 후보의 그 전략이 사실 먹힐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네. 그 전에 민주정부에 대해서는 잘했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또 광주에서 5월 정신 네. 다 배우고 지키고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원팀이 된다고 했지만 아직 앙금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표심까지 좀 모아보겠다. 그래서 초반에 좀 강하게 나가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제는 이제 광주를 방문해서 사과가 잘 된 거냐 아니냐 논란이 이제 어제 짚어졌는데 네. 그 이후 행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대선 주자들의 행보 뭐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매일매일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12시 37분 넘었습니다. 이 교통 상황 먼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대교부터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 잠실 쪽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막히는데 동호대교 부근 3,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연희램프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홍지문 터널부터 계속 지나기가 답답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문학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객분기점부터 3km 구간 작업 영향받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송파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차로 변경 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중앙탑 하이패스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3km 구간 사고 여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주당 쪽 분들 이렇게 뵙고 얘기 들으면 왜 후보 혼자 다 뛰고 있느냐. 사실 이제 국감 때부터 국감도 혼자 다 대응해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좀 기자들 사이에 화제가 된 건 백브리핑 안 하겠다. 네. 자꾸 이제 설화가
빚어지다 보니까 기자들이 뭐 항의하는 모습도 네.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백브리핑을 늘 해오던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기자들도 기분 좋게 뭐 정리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좀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조금 소통이 이제 막히는 거 아닌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략적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그 소통은 이제 강화해야 되겠죠. 또 오히려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는데 그래서 선대위는 지금 메머드급 선대위 3차 인선까지 발표됐고 2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조직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인다 이런 비판들이 민주당에 있는가 하면 지금 뒤늦게 후보를 확정한 이제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구성 중인데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뭐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윤석열 후보, 네. 대선 후보 본인, 지금 이준석 당대표 거기에 지금 뭐 상황론 제기되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느냐 안 오느냐 정권 주느냐 마느냐 여기 아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혼란스러운데 네. 어떻게 되고 있는 게 팩트입니까? 지금 우선 당 분위기는 확실히 이제 김 전 위원장, 김종인 전 위원장과 당내 중진들 사이에 껄끄러운 게 남아 있고요. 알력이 있다. 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은 아니 이거 중진들 후보 옆에 있어봤자 도움 안 된다. 다 지역 내려가서 지역 선대위원장 하면서 지역 표심 끌어와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당 중진들은 이 상황을 좀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중진들 입장에서는. 거기다 지금 지지율도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후보를 위해서 지역 뭐 표심도 많이 끌어오고 열심히 했는데 네.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내려갈 수가 있느냐. 버티고 있는 그런 네네. 모습. 그래서 이 알력 싸움이 어떻게 결론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허수아비도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요. 허수아비가 안 되겠다는 것은 내가 통 큰 권한을 갖고 이 선거를 이끌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어떤 또 예를 들었냐면 자기 편리한 사람을 옆에 두다 어떻게 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네. 그 결과 어땠냐 실패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고 확고한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마음은 확고한데 그걸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제 받아 안을지 어떻게 결론 내릴지 또 이준석 네. 대표 입장은 또 어떻게 정해서 갈지 이게 좀 고차 방정식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윤석열 후보의 마음이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위원장 모셔와서 권한 줘야 되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좀 싫은 소리, 좀 뭐 비판 이런 걸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후보의 역할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김병준 위원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가서 쓴소리하는 분이 네. 김준일 대표도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아직 선대위원장급은 안 되신 거죠. 무슨 말씀인 거예요? 네. 볼수 좌파라고 맨날 욕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욕을 먹어요? 예, 예. 이게 이니셜은 똑같네요. 그러네요. 김종인, 김준일. 이니셜로만.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번 주에 바빴잖아요. 바빴죠. 그러니까 지방을 다 계속 다니면서 네, 뭐 사과도 수습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바쁜 일정이었고 네. 다음 주 중에 저는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 정도면. 예, 저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다음 주에도 바쁘긴 하겠지만은 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와주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분들한테 딱히 많이 빚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당선에 제일 유리한 게 뭐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성과가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여준 게. 그리고 또 지금 당 중진들은 예. 경선에선 도움이 됐지만 네. 이제 본선은 국민을 그렇죠. 상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두루두루 한다라면은 어찌됐든 그게 뭐 정권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권한을 주면서 영입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예. 네.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우리 김준일 대표님은 네. 본인은 이제 욕을 먹고 있지만 골수좌파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합류한다.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봅니다. 박 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합류는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다. 글쎄요 이게 대선이란 게 물론 고공전도 중요하지만 네. 바닥 민심도 중요하거든요. 지상전도 중요하다.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정권을 가지고 선대를 이끌게 될 때 과연 중진들 생각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잘 봉합을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누가 누구를 뭐 몰아내는 싸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팀플레이를 해야 위원장 되는 거죠. 예, 어차피 뭐 상수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봉합 어떻게 하냐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안철수 이 지금 국민의당 네네. 후보가
윤석열 후보 좀 응원하고 있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요? 네, 특이하네요. 네,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윤석열 후보가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로부터 대통령감으로 평가받을 거다. 휘둘리면 안 돼. 네네.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휘둘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거 전략적인 거예요. 것 같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뭐 안철수 대표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그렇죠. 그건 뭐 신경을 버리고 있다는 건 계속 알려져 있어 왔고, 그리고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와서 선대위를 이끌게 되고 정권을 주게 된다면 앞으로 단일화가죠. 네. 이게 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완주하겠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4~5% 지지받아서 완주하겠냐. 또 그동안 이 지난번에 4.7 재보선 보궐선거 때 나왔던 자강론 얘기했죠. 계속.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 또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게 된다면 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은 자신한테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아니 선거는 후보가 하지 선대위원장이 하냐. 후보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셈이죠. 그 뭐 일전에 이준석 대표가 네. 자, 이 거간꾼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안철수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젠 당대표가 아니고 대선 후보가 결정할 문제인데 네. 다른 사람이 뭐 알가알바하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이제 취지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만 나는 딜을 하겠다. 네. 대선 후보끼리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게 된다면 네, 쉽지 않겠다. 쉽지 않다는 거고요. 또 어떤 얘기를 오늘 했냐면 오늘 저는 홍준표 의원이 좀 빙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안철수 후보가 둘 중 한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둘 중 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면 다른 사람은 감옥 갈 게 불보듯 뻔하다. 네. 홍준표 의원이 했던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를 오늘 네. 했어요 또.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대표 선거를 도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표절 주장하면 어떡해요? 표절 주장. 네. 또 홍준표 전 후보죠. 홍준표 의원은 뭐 요즘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가상 대화 네. 뭐 이런 이제 유튜브로 요즘에 또 주목을 어제 받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대선 과정 어쨌든 어떻게 좀 국민들이 기분 좋게 안심하게 좀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겠구나. 우리 삶이 나아지겠구나. 이런 좀 비전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는데 네. 자꾸 이전 투구 권력 투쟁하는 모습에서 좀 벗어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이것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위중증이 급증했다. 계속 2,000명 중반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신규 확진자는. 네, 신규 확진자, 그렇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이제 숫자가.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일상 회복 접어들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에서도 이제 2,000명대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건 위중증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2단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까? 어제 정경 그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하. 이렇게 가면 2단계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6주 후에 2단계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쯤 되는데 대규모 행사 해제. 네, 밖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네네.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2단계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가 지금 475명, 네. 사흘 연속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이 수치를 쭉 보면 411명, 405명, 409명, 425명, 460명, 473명, 475명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이 되는 게 서울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 445개 가운데 260개가 이미 사용 중이에요. 네. 85개 남아 있는데 병상 가동률이 75.4%거든요. 75%가 마지노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마지노에 도달해 있다. 서울만 놓고 봐도 예. 도달해 있고 수도권도 다 70%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이 정재훈 가천대 교수와 통화할 때 이게 일시멈춤 서킷 브레이커가 가동될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면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조금 이제 조심조심 봐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에 김부겸 총리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11명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10명까지죠. 예, 수도권은 10명까지인데 이제 동기 모임을 이제 총리 공간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배우자가 추가로 이제 배우자를 데려와서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따로 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 느낌은 이게 김부겸 총리가 아주 그냥
바로 자세를 낮추고 한 거를 보면은 네. 그냥 어쩔 수 없다. 욕 먹자라고 하고 그냥 같이 하고 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줬고 예. 수칙 위반임을 인정을 했고. 다만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총리는 네. 지금 이 중대본, 방대본 여기에서 가장 지금 진두지휘하시는 분이잖아요. 방역사령관이잖아요. 방역사령관이 이거를 본인이 안 지키면은 네네.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어찌 됐든 뭐 한 명 배우자를 데리고 왔든 안 데리고 왔든 그거는 개인 사정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개인 사정이 있어요. 다 사정은 저마다 있죠. 다 있죠.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이제 모범을 보여야 돼. 그 수장이 안 보였다라는 거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죠. 동기 모임이다. 그럼 이제 혼자 온 친구를 하나 돌려보냈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총리께서 빠지시던지 본인이 혼자 드시던지 드시고 가세요. 그러든지 예. 저는 독상하겠습니다. 아유 아니, 참. 이게 네. 어제 이제 KBS 단독 보도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네. 사진 보니까 11명이 맞고 사진 보여주기 전에 근데 김부겸 총리는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그거 위반 문제 될 수 있어서 일행중 한 명이 점심 먹지 않고 가겠다고 해서 식사할 때는 1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했죠. 사진은 11명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취재진이 참석에는 11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을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네. 말을 바꿨어요. 죄송하다. 그럼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런 거 보면서 글쎄요. 참 국민들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할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요. 이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아까 얘기한 진정성 있는 깔끔한 사과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뢰가 다시 느껴져야 되는데 공직자의 거짓말이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거짓말. 했는데 안 했다. 안 했는데 했다. 하하 참. 자, 그 와중에 또 어제 국회에서는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 됐습니다. 네. 예, 사퇴를 본인이 이제 그 신청을 한 거죠. 지난달에 2일에 사퇴한다고 기자회견했고요. 지난달 2일. 예, 그다음에 그 3일 뒤에 사직안 제출했어요. 했고. 네, 이제 한 달 넘게 좀 끌다가 한 달이 하게 된 넘었군요. 셈인데. 어제 처리. 그렇습니다. 어제 252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억에 대한 거잖아요. 아들 퇴직금 50억. 네.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비난을 받은 이유가 네. 곽상도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그동안. 비판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계속 뭐 설전도 벌이고 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고 좀 보수 진영에서는 잘한다, 잘 싸운다 이렇게 했는데 들여다봤더니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 6년 정도 일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졌고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제명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왔었죠. 네. 그래요. 뭐 이게 논란이 돼서 처리가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겠다. 네네. 네. 현역 의원일 때는 좀 껄끄럽습니다.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특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소환 조사할 것으로 소환 보입니다. 조사를 받고 본인도 또 이제 성실하게 모든 이제 어떤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또 이제 의원직 사퇴 이후에 수사에 대한 협조 태도. 사실 퇴직금 50억은 뭐 청년들 마음속에는 이건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납득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신청곡이 3280님 박정호 기자님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보며 땡땡 침대 광고 음악을 듣고 싶어요. 틀어주세요. 광고 음악을 요청하셨는데 침대 광고 음악을 네, 저희 뮤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네. 안 찾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디저트송은요. 그래서 아쉽네요. 6296님이 신청해 주신 G.O.D의 어머님께. 그 이유는 지금 점심시간에 짜장면 먹으면서 한입뉴스 듣고 있어요. 한 입에 드시면 안 됩니다. 나눠서 드셔야 되고요. 자, G.O.D의 어머님께. 그래서 6296님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박정호 기자, 네. 김준일 대표 보내드리고 저희는 주말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돌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우리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 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부녀회장 김미정입니다. 전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라는 걸 알고부터 페트병 올바로 버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 비우고 라벨 제거하고 압축하고 뚜껑 닫아 별도 배출함에 배출. 쉽죠? 그리고 페트병으로 재활용된 가방이나 옷을 구매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는 문제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고유어 표현 가운데 가래, 모숨, 웅쿰, 거듬 이 중에서 잘못된 표현을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래는 떡이나 엿 따위를 둥글고 길게 느려 만든 토막을 뜻하는 명사로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서 토막낸 떡이나 엿 따위를 세는 단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떡 2가래처럼 쓰이는데요. 떡국 끓일 때 주로 사용하는 가래떡도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또 모숨은 한 주 만에 들어올 만한 분량의 길고 가느다란 물건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서 길고 가느다란 물건에 한 주 만에 들어올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푸성귀 2모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나왔던 웅쿰은 미음 받침을 쓰는 움쿰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움쿰은 손으로 한 줌 움켜질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 아이가 사탕을 한 움쿰 집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듬은 팔 따위로 한 몫에 거두어 드릴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 솔잎 한 거듬, 장작 한 거듬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도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는 아직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에 5에서 10mm,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경상 서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8도, 대전, 광주 10도,
10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5도 등에 머물겠고요. 토요일인 내일 아침에도 철원이 영하 4도, 서울 영상 1도까지 떨어져 춥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까지 강원 산지와 서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 아침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많이 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인 최 원장은 1989년부터 줄곧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기획관리실장과 제1사무차장 등을 거쳤습니다. 진에어의 시스템 마비로 항공기 탑승이 지연돼 김포와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을 찾은 진에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에서 출발한 진에어 항공편들은 애초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에서 3시간 늦게 이륙했고 곳곳에서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11월에는 첫 주에만 359명이 나왔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 대회 등 여러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일부 역에서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핵심적인 이슈를 콕콕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의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가 던진 조건부 특검 수용을 놓고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고요. 관련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예, 아닙니다. 네, 오늘 제일 화제가 된 기사가 이 대표님의 관용차예요. 왜 따릉이를 버리고 관용차를 타시느냐.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오늘 지하철 타고 따릉이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오셨는데. 이게 그 서울에서는요. 지하철 따릉이 조합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그리고 뭐 따릉이 어디서나 탈 수 있고. 그런데 지방으로 갈 때 제 개인차가 지금 최근에도 알려졌지만 전기차거든요. 아, 그렇죠. 전기차는 건데 제가 지방 한번 가보니까 전기차가 고속도로 주행하면 주행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네, 쭉쭉 따라요. 타보시니까 그래서 느껴지시는구나.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가가지고 서서 충전하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전기차로 제 개인차로 다니기 어렵다 해가지고 선거 기간 중에만 그 차를 이제 써서 타게 될 것 같은데 원래 당에 차가 있어요. 카니발이 있는데 근데 그 차를 이제 제가 안 쓰니까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 하시던 정홍원 전 총리님께 쓰시라고 해가지고 제 차가 없다. 이번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또 선대위원장 오시면은 그 어르신 또 쓰시겠죠. 그렇죠. 차량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거 때는 뭐 전국을 누비게 되시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차종도 지금 기사에 떴는데
뭐 오늘 홍보하지는 않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저한테 뭐 밥이라도 한번 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님, 윤석열 후보에게 이 비단 주머니 얘기한 지는 오래됐고요. 이 비단 주머니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했는데 첫 번째 전략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드루킹 사건 등 이 댓글 조작,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맞설 크라켄 프로그램이다.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하면은 저희가 쏴서 떨어뜨리는 것들 저희가 준비하잖아요. 사드죠. 사드, 페이트리어트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전혀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포탈에서 어떤 식의 이상 그런 댓글 현상이라는 걸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걸 포착하고 또 그거를 자주 저희가 포착하다 보면은 어떤 패턴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포털 사이트 등에 선제적인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이상한 상황 아니냐, 아니면 저희도 그런 이상 여론과 정상적인 여론을 감지해 가지고 저희가 정상 여론을 바탕으로 판세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 방어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아무것도 IT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니네도 킹크랩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그거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나와가지고 그런 걸 저희가 역공장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 게 자,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알고리즘인가? 아니면 이게 댓글을 사찰하겠다는 건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모니터링은 맞는 것 같은데. 댓글을 사찰하려면 저희가 네이버를 해킹해야 됩니다. 예, 그 개인정보를 특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찰이라고 할 만한 정보를 취득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통계화해서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사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은 또 다 공개된 API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뭐 불법성 논란 이런 거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진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뭔가 공격적인 작동이나 행동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댓글 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네, 댓글을 다는 게 아니고 읽어내기만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운동에서 2030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책, 비책이 몇 개 더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비단 주머니 좀 어떤 선거 전략 구상하셨는지 한두 개 풀어주세요. 저희가 2021년 들어가지고 오세훈 선거운동, 이준석 선거운동을 보면 하나의 그 괴가 있습니다. 2030에 흥미를 주고 나도 이 안에서 역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결단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담당해가지고 유세차를 전부 다 2030에 개방했었거든요. 올라왔죠. 정말 명연선들이 나왔죠. 전직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유세차에 올라갔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참여의 문화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냥 제가 예전에 이건 기사화됐던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정당의 대선을 앞두고 대선 광고라고 하는 것이 꼭 유명한 광고 에이전시나 아니면은 유명한 광고 기획자에 의해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신 핸드폰이 나왔다, 무슨 뭐 아이폰, 갤럭시 최신 핸드폰이 나왔다 그러면 극장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 광고를 볼 때 참 뭐 영상미 좋고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이렇게 제출한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의 기업 광고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오른쪽 밑에는 짤막한 표시만 나오죠. 이 영상은 무슨 핸드폰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기업의 이제 마케팅 감성에 이제 접근한 방법일 텐데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보의 영상물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소스를 제공하고 그런 어떤 기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기획한 영상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대선 광고에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전국에 예를 들어 영상학을 공부하는 모든 영상학과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광고를 아이디어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그게 정말 받아들여지면은 어떤 대선 후보의 영상물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이고 이력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업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기회를 정치권이 계속 젊은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 뭐 제가 대선 광고 봤을 때 무슨 대단한 광고업자가 대단한 거 만든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선거 마케팅의 과정과 절차를 혁신하는 것부터 이 대표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최근에 우리 익명으로 누군가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선거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몇백만 장 이렇게 임명장 뿌리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젊은 세대가 가고 싶은 방향과 다른 거다. 우선 조직 선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선거 때 나눠준 임명장 수백만 장씩 나눠주잖아요.
그거 상장 껍데기 가격이 최소 1, 2천 원 합니다. 그거 예를 들어 300만 장 뿌리면 얼마겠어요? 단가를 계산하면 최대 60억입니다. 상장 껍데기 비용만. 네네. 네, 저는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국민 앞에 진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구태와 단절해야 된다. 그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조직선거하면서 뿌리는 임명장, 상장 껍데기 다 정당이 받는 지원금이고 나중에 환급받는 비용들이고 이런 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 이 선대위 중 대변인들은 어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선대위 구성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은 되는데 자, 선대위 발족 20일 요거 날짜는 박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했듯이 지난번 후보와 그 첫 회의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듯이 우리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대 후보보다 후보 선출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는 이제 3차 선대위 명단까지 발표하면서 맞습니다. 인선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단계고 저희는 지금 어쨌든 체계가 있어야 그에 대응하거든요. 이게 당대표가 개인기로 이제 방송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힘들어 보이세요. 지금 이게 가지고 뭐 상대 당대표랑 100분 토론까지 하고 5만 가지 이런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저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병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빨리 선대위가 구성돼서 메시지전이나 이런 걸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휘본부에 딱 자리에 앉아서 전체 판세가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진두지휘하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선대위가 언제 구성되느냐 이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지금 핵심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빨리 들어오느냐 혹은 아니냐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 후보와 김종인 그 위원장과의 관계를 잘 아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이거는 질문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겁니다. 확정적이다. 왜냐하면 후보는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중요한 어떤 본인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했고 아주 훌륭한 자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후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불만이나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만 이제 이겁니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당원들을 선동해 가지고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뭐 비판하려고 하는 모양새들이 있는데 저는 자리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연직으로 선대위원장 가는 거거든요. 당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리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도 그러니까 당대표 위에 보통 총괄 선대위원장 한 분 정도 두거든요. 그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갈 거는 거의 명약관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 싸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여기서 익명 인터뷰로 이런저런 군소리 하시는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과 과거에 좀 약간 관계가 안 좋으셨던 분들. 당내에서. 아니면은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와 당내에서 마찰이셨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배제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저도요. 여러 가지 좀 이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또 역설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분들이 그러면은 자,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총선 같은 데도 앞두고요. 제가 2012년에 19대 총선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니까 희한한 명단들이 돌았어요.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이 자기들이 공천 날릴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자기 이름을 넣은 그 살생부 명단을 돌리고 이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먼저 자기 이름이 돌게 되면은 자신을 뭐 공격하고 이런 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를 생각해서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보면은 뭐 누구를 뭐 김종인 위원장이 미워한다 아니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누구를 배제하라고 했다더라.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윤 후보에게 누구 배제하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 전달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없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신문 기사들하고 다 종합해 보면요. 마치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3명의 헤게모니 싸움처럼 그림들이 자꾸 그려지고 있어서 지금 교통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다 신뢰관계에 있다. 이런 게 다 선거 때마다 늘상 있는 그 양념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념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저희가 점검을 좀 드려볼게요. 즉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가 무슨 정권을 달라고 했느냐. 정권 요구한 바 없다. 근데 이준석 대표께서는 어제 기사를 보면 정권은 아니고 상당한 권한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을 이제 정확하게 김종인 위원장 번역을 해드리면요. 전권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나만 이제 총괄위원장 하는 거다. 1인 체제로 간다. 일각에서 뭐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후보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전 들어보지 못했고 뭐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했을 땐 김종인 위원장이 안 할 거거든요. 그거 우리 당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고 그래서 김 위원장도 말을 길게 할 필요 없이
나 전권 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냥 것이고. 그 자리는 나 하나만 간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 한 번만 더 붙이면요, 그 김병준 위원장을 둘러싸고 뭐 그렇게 자꾸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관위원장을 제가 선임할 때도요, 저희 정홍원 총리 모실 때도요. 저는 단 한 번도 김병준 위원장을 제가 언급한 적이 없다. 예, 그 고려도 한 적 없습니다. 예, 그 선관위원장으로. 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병준 위원장이 자기는 안 맡겠다는 기사를 내버렸어요. 네네. 아무도 고민한 적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좀 제가 속된 말로 장난을 치신 분들이 있었구나라는 인식을 그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그런 섣부른 언급 같은 것들이 좀 오히려 당내에 좀 여러 갈등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야, 이거 보면 내부에도 거간꾼이 있나 봐요. 이건 거간도 아니고 뭐 소간꾼들입니다. 이거는. 소간. 네. 자, 이 표현이 좀 이제 셌는데요. 파리 때.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고, 이것도 이제 이 대표는 받아서 하이에나, 또 이제 자리사냥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이 누구냐? 이 그룹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존재하는 것은 또 다 인정들을 하시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제원 의원이 이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반대해서 권성동 비서실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팩트인가요? 저는 단 한 명도 거부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 한 명도 제가 후보에게 누구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굳이 이야기도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뭐 개개인들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제가 뭐 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보통 이 사례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보통 어떤 분이 인사에서 배제되게 되면은 그 배제된 이유를 설명할 때 주변에 면이 서는 방식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네. 아, 나는 진짜 후보가 좋아하는데 말이야. 내가 이번에 뭐 다른 목적이 있어 이렇게 해서 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적어도 저에 대한 사실관계는 정정해야 되는 게 제가 어느 누구도 비토한 바가 없습니다. 네. 누구도 비토한 바는 없다. 자, 그래요. 지금 이제 뭐 또 그런 얘기죠. 지금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컨벤션 효과냐, 이게 지속될 거냐, 이런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 모셔와도 이길 수 있겠네 해서 안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님 얘기로 보면은 김종인 이 전 위원장의 합류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김종인 위원장 안 와도 이길 수 있겠네의 대표 주자가 황교안 대표입니다. 예전에 그 보수당의 사실 가장 수준 낮은 선거 전략이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그 지난 2020년 총선 앞두고 횡행했던 보수당의 분위기가 뭐냐면은 그냥 진짜 회의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통합만 하면 이긴다. 아주 단순 무식한 상황이니까 단순 무식한 해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다 정권 교체 원한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보니까 아니 그렇죠. 자기가 올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죠. 내 주변에 가보니까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통합만 하면은 우리가 이긴다. 실제 그 전술이었어요. 지난번에 2020년 총선 때. 그때도 그래 똑같은 논쟁이 있었죠. 김종인 위원장이 초기에 공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한 권한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은 김종인 위원장을 안 쓰느냐. 그래서 안 썼죠.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선거 판세가 이상하게 걸어가니까 부랴. 공천 끝난 다음에 선거 캠페인 맡아달라고 이제 모시고 이랬죠. 맞습니다. 근데 공천이 선거의 절반 이상인데 그 판이 지나간 다음에 모셔와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안 좋은 결과 나왔었죠. 대패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어떤 김종인 없어도 이긴다라는 거. 뭐 저도 김종인 위원장이 뭐 불편한 분들은 있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오히려 그런 말들은 지금 시점에 과한 얘기가 아닌가. 과거에 이제 교훈을 얻어서 관계에 좀 이제 하나하나 연연하는 것보다는 승리 카드가 잘 보십시오. 필요하다. 보수 정당에 보면요. 어느 시점 이후로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늘상 통합무세라고 이야기하는 통합하면 이긴다. 단순 논리. 이번 대선을 놓고 보십시오. 그럼 똑같은 논리가 나올 겁니다. 통합무세론적인 관점에서는 안철수 대표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 이긴다. 뭐 이럴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아니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약간 선거 전략이 회가 달라요. 보면 저희는 통합을 하든 말든 그건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는 거와 관계없이 정당은 끝없이 혁신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변화를 통해서 정책적 어떤 그 스탠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건전한 지지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항상 충돌해요. 그런데 통합 무세적 아이디어로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자, 구태적 정치공학과 네. 새로운 선거 전략이 통합 무세가 뭡니까? 이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항상 자리 나눠주고 해가지고 그래요. 임명장 몇백만 장 찍어가지고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젊은 세대 딱 질식하는 건 방법일 겁니다. 야, 이게 뭐 1시간 인터뷰도 지금 가능할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정치 철학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일정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좀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후보 측에 컨벤션 효과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결국 이제 두 후보와 두 선대위가 이제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특검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윤석열 후보 쪽의 리스크들 가족 리스크를 포함해서 이걸 이재명 후보는 또 본부장 이렇게 요약을 하더군요. 이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어떻게 마련 중이세요? 어쨌든 본부장이라는 표현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의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본인, 부인, 장모. 예, 네. 저도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아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에서 금도를 깨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정당 차원에서 가족의 문제를 제가 당대표 입장에서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직접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원래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기대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참 저열해지는 것은 안타깝고 기본적으로 선거에 있어 가지고 여러 의혹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인 지금 대장동권으로 상당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열과 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특검에 대해서요. 저는 제가 이번에 특검 관련해 투쟁을 하면서 도보 투쟁을 하고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콕콕 찌르면서 공격하는 이유가 과거에 보수가 했던 것처럼 머리를 깎고 단식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격앙된 형태로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저희는 계속 지적할 겁니다. 그게 더 이재명 후보한테 뼈아플 것입니다. 우리가 세과시가 아니라 정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지 못하는 지점들을 콕콕 찔러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김진태 의원도 이제 합류해 가지고 이런 논리전에다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이 특검 안 받고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어요. 선거는 계속 진행되니까. 병참하신다 그랬으니까요. 여의도에 그냥 지휘본부 딱 차리시고 알겠습니다. 방송만 가끔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본 인터뷰의 풀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와 영화, 시사와 음악의 만남.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품격 예술방송 살롱드 시사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영화평론가이신 강유정 한남대 교수 그리고 한결의 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금요일이네요. 두 분을 뵈면.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오디오로 듣고 오시죠. 22살 A씨는 병원비 부담이 커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간병 7일 만인 5월 1일 A씨는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하고 치료식과 물을 끊었습니다. A씨는 어버이날에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존속 살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당연히 이제 그 청년으로서는 병원비 1,000만 원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삼촌이 그 도움을 주셨고 삼촌도 나중에는 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나중에는 쌀까지 떨어져가지고 삼촌한테 2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쌀 사 먹게 쌀도 집에 다 떨어졌다 그런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고요. 네, 보도된 뉴스의 한 토막을 듣고 오신 건데요. 이른바 간병살인. 참 이게 안타까운 사건인데 주목받고 있죠. 김한 기자님이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소개해 주시죠. 네, 병이 걸린 사람을 간호하고 구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말 뒤에 살인이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붙는 모순적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1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그걸 이제 극복할 힘은 없는 상태였고 병원에서 던졌다는 질문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비싸지만 효과도 좋고 좀 살릴 수 있는 수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술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력이 안 되면 어떻게 선택을 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차저차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비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삼촌한테 연락을 해갖고 네. 삼촌이 부인 몰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해서 퇴원을 했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살아났으니까 기뻐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 간병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돈을 벌지 않으면 간병을 할 수 없는 일하러 악순환에 나가야 되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 청년이 뭐 여러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전전긍긍하다가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아버지의 소변도 봐줘야 되고 아버지가 이제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욕창이 걸릴까봐 이제 그것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제 도저히 본인이 어떻게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져 간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그걸 이제 점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청년이 1030 월세에 살았다고 하는데 월세가 이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1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10만 원을 한번 빌렸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10만 원으로 버티다가 또 이제 삼촌한테 2만 원만 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또 버티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상황을 모두 알고 이제 누워 있지만 의식은 있었으니까 알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내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먼저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도 결국엔 그 방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이제 그 방에서 숨지고 이 아들이 이 내용을 신고해서 이제 그 검거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항소심까지도 된 거예요. 판결의 내용과 그 판결이 내려진 이유 어떻게 됐습니까?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존속살해는 이제 가족 간에 뭐 살해를 했다라는 혐의죠. 이 존속살해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중범죄이기 때문에 최하 징역 7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이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다라는 건 재판부도 어쨌든 나름의 사정을 감안해서 감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까지는 감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준 건데 이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했는데 이 1심 내용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2심에서는 존속 살해가 아니라 유기치상을 적용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자간에 죽일 수 있었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아들도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죽을 걸 알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이제 존속 살해가 아니라 유기치상을 적용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법리적 논리는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징역 4년이 2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징역 4년. 존속 살해, 간병살인. 강 교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글쎄,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안 보려고 하는 문제 중 하나 아닐까 싶은데. 늘 있지만 안 보려고 하는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옛말에는 뭐 김병희 효자 없다. 이 말이 이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건 마치 옛날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전혀 옛날 얘기 아니고 방금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수술법 중에 비보험이지만 비싼 수술과 뭐 보험이 되지만 이런 것들 한 10년 전만 해도 시코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미국이나 이런 질문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수술 이후가 더 문제잖아요. 특히 이렇게 뭐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몸을 묻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셜록 저도 그 기자분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만 사회복지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너무 멀게 있다는 겁니다. 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기에는 또 굉장히 이때 저는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고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사고 능력의 제한도 상당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손을 직접 내밀지 않는 이상은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늘 봐왔던 뭐 세모녀 살인 사건, 세모녀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냥 적어도 손을 내밀면 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서 도와줘야 하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아까 의료보험 제도 문제는 이제 마이클 모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시코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건 보시면서 그럼 강 교수님 어떤 영화 작품을 좀 떠올리셨나요? 추창민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지만 바로 광해 왕이 된 남자를 2012년에 연출해서 정말 빵 터졌죠. 유명한 영화죠. 1,000만이 넘었기도 했고 그 당시도 지금처럼 대선 때이기도 했었죠. 대선 분위기가 있었고 이 감독이 그 전해에 만든 영화입니다. 바로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노인분들이 주인공이죠. 노인 부부들이 주인공을 맡았고 그 중에 한 부부의 얘기가 좀 오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하는데 이제 고인이 되신 송재호 씨하고 김수미 씨가 부부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살고 있는데
아내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특별히 간병인에게 맡기기도 어렵고 그리고 남편 역시도 자신이 이제 힘이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 좀 사회적 논란이 됐던 그런 극단적 선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방에다가 테이프를 다 붙여서 밀봉을 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서 아내 혼자만 세상을 떠나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부가 동반으로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입장인데 결국은 그 전 과정에서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못 구해서 큰일 날 뻔한 상황이라던가 내지는 역시 아내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점차 포기하는 과정이 또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말도 참 안타까운 간병살인의 문제가 사회의 모든 취약계층에게 사실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노인 부부도 그 취약계층 중 하나로 이 영화에서 이미 10여 년 전에 다뤄진 바 있다라고 10여 년 전에 그대를 사랑합니다. 있었던 내용이 현실에서 사건화됐죠. 지금 그 영화 얘기해 주시니까 뭐 로맨스 영화로 포장은 돼 있지만 노트북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는. 그렇죠. 거기는 그나마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는 노인들이고. 맞습니다. 네네.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한 기자님 혹시 관련돼서 어떤 노래가 떠오르셨어요? 사연이 너무 무거워서 어떤 노래를 골라야 될지 몰랐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 청년의 사연에서 이거를 이제 지금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담담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 내가 그리고 잡혀갈 거라는 것. 근데 이제 이거를 감당하는 이유는 그 둘이 이제 가족이기 때문이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간병의 문제를 늘 가족의 문제 이렇게 치환을 하는데 왜 이 부분에서 사회적 시스템이 어느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견해서 최선의 안전망을 쳐주지 못했나. 이 질문에서 우리가 왜 10수년째 지금 실패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간병하는 많은 분들, 가족분들 힘내시라고 해서 이승환의 가족을 골라봤습니다. 짠한 노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며 언제나 나를 막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집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네, 이 경제적 궁핍에 빠진 안타까운 가족사, 현실 이야기와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강 교수님 이제 이 더 파더라고 안소니 홉킨스가 올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탄 영화도 가져오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드렸네요. 자, 이 청취자분 K1220님 영화 보면서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6337님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아버지 돌아가실 것 알면서도 모른 척한 자식은 평생 가슴에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정 처벌이 문제일까 싶어요. 자신의 가슴에 이게 씻을 수 없는 한이 남는 일인데.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요소수 대란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뉴스 한 자락 듣고 올까요? 여수의 한 주유소입니다. 요소수를 주입하기 위한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또 휴게소 4군데, 주유소 10군데에서 겨우 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10리터 넣으면은
모레 또 이렇게 헤매야 돼. 실제로 차를 세우신 분이 계세요. 이 요소수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차를 기다리고 쉬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요소를 다시 들여오게 되면서 요소수 사태도 당분간 숨통이 트이게 된 셈입니다. 해외 긴급 확보 물량을 합하면 적어도 2달 반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요소에 대해선 마스크 대란 때처럼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추진됩니다. 네, 요소수 대란 사실은 이게 글로벌 경제 수급 체계가 뭐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로 돼 있잖아요. 당장 오늘 내 차가 멈추는 것과 세계 경제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봐야 정말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분이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 트럼프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잠깐 잊고 있었네요. 네. 트럼프가 중국 이제 화웨이에 대한 어떤 사용 제한을 시작합니다. 호주가 이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웨이 안 쓰겠다. 중국이 화가 납니다. 호주한테 니네 그러면 재미없을 텐데 라고 했는데 호주가 우리도 대국인데? 라고 해서 중국과 호주가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많이 들었던 호주가 중국에 그럼 우리 석탄 수출 안 할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국의 거대한 지금 전력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같이 거대한 나라가 지금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석탄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물자가 된 겁니다. 호주로부터 사와야 되는데 못 사오니까 이 석탄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물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요소수인 겁니다. 근데 석탄에서 튀인 문제가 요소수로 번질 거라는 걸 올 초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요소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너무 저부가가치 산업이라 생산도 이제 해도 수지 단가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왜 이렇게 국내가 제조업 강국인데 요소수 만드는 나라가 없냐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도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윤이 안 나요. 네,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고 2015년부터는 모든 디젤차에 이 요소수 공급이 사실상 의무화,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라 이제 2015년 이후에 출시된 모든 차량은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요소수가 뭐 그 전에는 10리터가 뭐 한 10,000원 정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2만 원대로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리고 한 2주 지나지 않아서 요소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번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나비 효과에 나비 효과. 트럼프부터 이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 주셨는데 강 교수님 요소수 대란. 이게 요소수만이 아니라 어디서 또 어떤 뭐 첨단 제품이나 전략물자가 아닌데도 뭐가 터질지 모르는데 관련된 영화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요소수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 친구가 디젤 차량을 타요. 근데 갑자기 저는 몰랐는데 주유소 가도 요소수를 넣더라고요. 과거에 요소수라는 게 있나 보구나. 그냥 뭐 물 비슷한 건가 보다. 말하자면 우리 왜 워셔액 넣듯이. 냉각수도 넣고. 냉각수 받고 이렇듯이 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그때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해요. 우리가 그냥 사치품으로 알고 있었던 다이아몬드인데 생각해보니 굉장히 전쟁과 같은 복잡한 사연 속에서 이게 결국은 단순히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 그 광고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피의 다이아몬드다라는 걸 보여주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로 가져왔습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거 꽤 된 영화 아닌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김한 기자님도 제가 이제 탐사 전문을 워낙 하시는 분들 알고 있는데 메디보엔이라는 탐사 기자가 실제 기자가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아공 광산에 잠입해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그렇게 탐사해서 알려주는데 기자분들이 원래 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아쉬움을 또 표현하는 것도 이런 탐사 보도보다는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양분된 기사들에만 기자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아쉬워합니다만 이런 걸 보면 또 세계에 이런 비밀들이 알려주는 중요한 루트는 역시 용기 있는 기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래는 이게 분쟁 다이아몬드라고 불렸대요. 근데 블러드 피해. 그러니까 그냥 분쟁으로. 근데 이게 별로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기자들이 저널리즘 용어로 좀 붙여준 겁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해야만 이게 훨씬 더 다이아몬드 자체가 굉장히 그리고 그 최빈국들 있잖아요. 시에라리온 내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커피 공정무역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얘기하는 거지만 막상 그것을 따는 사람들에게 너무 열악한 환경 그리고 그들은 되려 없으면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소수 부패한 지배계층이 또 자원을 독점하면서 착취하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영화라 이때만 해도 요소수처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런 비밀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꽤 재미도 있고 계몽적인 역할을 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강 교수님 눈빛을 보니까 김한 기자님은 어디 투입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디 심층 탐사, 시에라리온. 엠번방 사태 때만 하더라도 거의 투입하신 거죠. 네. 온라인도 투입이죠. 네. 네, 어제 엠번방은 이제 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매드맥스도 뽑아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매드맥스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최근 거죠? 매드맥스의 분노의 도로. 요게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네, 가장 이 밑바탕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물 부족 사태였거든요. 생각나요. 거기서 이제 이모탄 같은 거의 독재자죠. 독재자이지만 사실은 사이비 교주의 느낌이 훨씬 강한. 맞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자원에 대한 열망을 그리고 그 결핍을 종교적 광신으로 채우고 있던. 그래서 오히려 기름이 훨씬 흔해서 지금이랑 반대로. 그 차가 막 화석 연료가 너무 흔해서 차는 그렇게 쓰지만 결국 물은 막 종교 의식 비슷하게 조금씩 흘려주고 어쩔 때 한번 탁 수문을 열어주면 흘러내리고. 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유전적 질환 및 환경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결국은 어떤 자원의 부족함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포심을 주는지 이런 SF 영화로도 나온다라는 걸 하나 보여주는 사례로 또 가져와봤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김한 기자님 요소수 사태 관련해서 노래가 있어요? 이거 되게 고민했는데요. 원래 처음 고른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무려 공영방송 KBS DB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노래를 바꿨는데요. 이게 결국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자립하면 좋겠지만 당장 그렇게 넓기 때문에 그래도 안 그래도 엊그저께 이제 중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빨리 들여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고심 끝에 둘째 이모 김다비가 얼마 전에 불렀던 주라주라를 골라봤습니다.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골라오셔서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아쉽게 오늘이 살롱드 시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최단 코너가 됐나요?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내년 3월. 제 생각에는 또 태평성대가 오면 문화 코너가 또 한번 부활될 것인데 아마 시즌2로 다시 모시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해보면서 두 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씩 주시죠. 김한 기자님. 저도 매주 부족한 음악적 소양을 딛고 노래를 고르느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뭐 상황 끝나고 말씀하신 대로 태평성대 꼭 왔으면 좋겠고요. 와야죠. 태평성대 오면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 네, 저도 생각보다 이 프로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재밌게 잘 들었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들었고요. 저는 김한 기자님의 늘 의외의 선곡이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이 선곡을 다시 한번 언젠가 한번 또 합을 맞춰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언젠가 영화와 음악의 합을 다시 한번 기다려보면서 지금까지 살롱드 시사 강유정 강남대 교수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였고요.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를 듣겠습니다. 힘받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으로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바람 말아 야근하들 말아라 길길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칼퇴 집에 좀 가자 말이 좋아 대표 아니더냐 주라 카드 주라 오늘은 소고기로 요미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 괜찮다 먼저 가라 말해주라 화장했는데 아프냐고 묻냐 주라 관심 좀 주라 말아 이차 오지 말아 주라 간주 중에 멘트 하지 마 흐르라 간주 점프 제발 눌러주라 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죠. 물론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오늘은 짜파 컵 세트, 컵라면 드릴 거예요. 아, 이게 참 뭐 왜 플레임을 다 얘기를 못하는지. 뭔지 아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은 짜파게 컵라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요일의 마지막 코너, 제일 신나는 코너입니다.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는 스포츠 본부. KBS 스포츠국에 잘생기고 입담은 물론 텐션까지 좋은 정현호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마스크 벗고 비니 모자 벗고 완전히 영화 배우네요. 아닙니다. 영화 배우도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아, 이렇게 제가 타박을 당할 줄은 몰랐는데 네. 앞으로는 좀 빼지 말고 매주 좀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 2개 넣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PD님이 못 오게 해놓고는 진행자는 괜히 정 PD님 탓인 척. 네. 자, 어제 저녁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아랍에미리트전 열렸는데 자 1대0이어서 골이 많이 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재밌다는 경기평이 많았어요. 네,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압도를 많이 했죠. 네. 일단은 전반 초반만 해도 경기력은 좋은데 득점이 안 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 36분에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낸 페널티킥을 잘 성공을 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갔고 결국 이 리드를 지켜냈거든요. 예. 슈팅 숫자만 봐도 18대2로 압도적인 경기력이었고 한두 번의 역습을 아랍에미리트가 전개를 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드필더라든가 수비진에서 보여준 견고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득점 불운이 좀 있었을 뿐이다. 진짜 불운한 경기이긴 했거든요. 우리가 늘 뭐 골 결정력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제는 득점 불운인 것이 상대편 골키퍼는 골대였다. 아, 이렇게 골키퍼 2명이었습니다. 골키퍼가 둘이었어요. 사람이 하나 있고 골대가 하나 새로 있고. 된 골키퍼가. 야, 3번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2번이 손흥민 선수였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반 44분에 왼발 슛으로 골대를 맞추고 후반 29분에는 머리로 헤딩으로 이제 2번의 골대 강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나왔던 전반 44분의 드리블은 그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거의 한 50m 이상을 단독 드리블로 혼자 수비수를 제껴가면서 나와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했는데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 탈 때 아시죠? 70m 드리블했던. 그렇죠. 거의 그 정도로 화려한 돌파였는데 진짜 다 갔는데 진짜 조금 몇 센치 모자라서 옆에 있던 파울로 벤투 감독도 물병을 차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있었는데 이후에 또 두 차례 슈팅이 계속 무산됐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결정력에 있어서만큼은 손흥민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 그 전까지 전개는 물론 좋았지만 말이죠. 네, 요즘 뭐 굉장히 정신력도 좋고 그렇죠. 이야기도 뭐 사실 이게 뭐 많이 이제 여행을 다녀서 필요하다는 건 핑계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 국가대표로 나간다는 건 큰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제 우리 팀 공격진 손흥민, 조규성, 황희찬 이렇게 가동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규성 선수도 상당히 좀 어제 눈길을 많이 끌었어요. 그렇죠.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있으셔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대부분은 이제 황의조 선수와의 이제 황희찬, 손흥민 이런 조합을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경기 이번 평가전을 그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황의조 선수가 아예 제외가 됐고 부상의 여파도 좀 있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 나이가 어립니다. 98년생이고요. 현재 상무 소속. 그래서 어제 그 국민 의례를 할 때 보면 혼자 격례를 하고 거수 경례를. 그렇죠. 지난 8월에 처음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는데 이날이 국가대표 명단 발표 날인데 이 조규성 선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설마 내가 되겠어 이러고 있다가 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축하 문자가 쏟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생일도 아닌데 뭔 축하가 이렇게 많이 오냐. 국대가 된 것도 모르고. 모르고 있다가 SNS에 이제 보니까 이제 KFA 홈페이지 들어오니까 자기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벙쪄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얼떨떨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새로운 자원인데 키가 이제 188cm 굉장히 큰 키에다가 원래 이 선수가 미드필더 출신입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굉장히 좋고 최근 현대 축구의 트렌드인 전면 압박, 전방 압박에 굉장히 좀 특화된 선수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를 보면 손흥민이라든가 황희찬 이런 윙포워드들에서 득점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앙 공격수가 수비 가담이라든가 활동량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손흥민과 황희찬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다. 어쩌면 뭐 제2의 박지성 이렇게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전방에 있지만 역할은 박지성처럼 여러 공간들을 해저어줄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역할이죠. 그러면 또 조규성 선수도 2개의 심장을 가진 뭐 이런 이제 앞으로 별명이 붙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네요. 미드필더 출신의 공격수. 네네.
자, 청취자분들 오늘 문자가 쏟아지네요. 1361님, 정 PD님의 말씀이 여느 해설자보다 실감과 긴장감이 들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 중계 나가셔야죠. 아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하고 둘이 가시자고요. 그럴까요? 월드컵 때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아유, 좋습니다. 3469님, 너무 완벽하게 넣으려고 해서 결정력이 아쉽지 않았나 합니다. 슈팅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직 정 PD님 잘생겼다는 문자가 안 들어오고 있네요. 그 이제 저희 아는 사람들이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수의 팬. 그렇습니다. 극소수의 가족 팬.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요. 무려 2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맞습니다. 관중들이 꽉 찬 경기장을 봤는데 자, 함성 응원은 안 됩니다. 그렇죠. 없었지만 이 관중이 있느냐 없느냐 느끼시기에 선수들이 영향을 받죠. 그렇죠. 왜냐하면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 땀도 안 나고 텐션이 낮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의 응원이 좀 더 절실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3만 152명이 어제 입장을 했습니다. 3만 152명. 예, 이 숫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장 출입이 제한된 이후에 다시 개장한 이후에 국내 열린 모든 스포츠 경기 중에 최다 관중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어제는 집계가 됐죠. 많이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 보니까 또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좋고요. 야, 이렇게도 됐구나. 근데 이제 뭐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다 풀어버렸으니까. 거긴 뭐 난리도 아니죠. 메이저리그 뭐 프리미어 리그. 새벽에 요즘에 이렇게 스포츠 채널 보면 맞아요. 뭐야 저긴 코로나가 없나? 깜짝 놀랐는데. 옛날 경기인 줄 알아요. 수만 명씩 걸리는데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기도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요거 좀 한번 해석해 주세요. 이란과 레바논이 경기를 했는데 레바논이 이기는 분위기였어요. 후반 45분까지. 그런데 추가 시간 1분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추가 시간 4분에 역전골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레바논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을 꺾어야 되는데 이란이 이긴 게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란이 이기는 게 차라리 나은 게 이로써 이제 3위인 레바논과의 승점 차가 6점 차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에서는 1, 2위가 직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2위로 올라가나 2위로 가나 1위로 가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월드컵 진출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어요? 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1위로 가야 다른 조 2위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요? 어차피 월드컵에 본선에 가면은 다시 또 추첨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잘 됐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이라크와 경기가 이번은 원정 경기예요. 맞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남은 5경기 중에 4경기가 중동 원정입니다. 아무래도 중동 원정은 다 원정이 남았네요. 특유의 뭐 터세라든가 침대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라크와 홈에서 비겼거든요. 0대0으로. 다행히도 그 이후에 이라크가 3무 1패로 조금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선제골을 최대한 빨리 터뜨려야 침대 축구 안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좋아요. 자, 축구 다음 주도 기대해 보고요. 이제 주말에 드디어 한국 시리즈입니다. 지난번에 토요일 날 경기 다 끝나봐야 순위가 정해진다. 맞아요. 그 얘기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까지 왔는데 자, 2주 만에 본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준 플레이오프 4위였던 두산 베어스가 진출을 했고 KT랑 하는데 신기록이 쏟아졌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두산의 상승세가 무서운 게 일단 두산이 2015년부터 해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는데 KBO 리그 역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7년 연속 진출. 옛날 뭐 해태, 현대 이런 왕조들도 하지 못했던 대기록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또 우승을 하게 되면 두산이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시작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모두 계속 업셋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위로 분류됐던 전력이 업셋으로 우승을 하는 최초의 팀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최초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우승을 하면. 야, 신기록이 쏟아집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맞습니다. 와일드카드에서부터 계속 이겨야 끝까지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야, 이것도 참 흥미진진한데. 자,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스, KBO 리그 5위 안에 든 강팀들인데 이 포스트 시즌에서 왜 이렇게 두산에게 다 연속으로 패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보면서 신기할 정도였는데 역시 두산 특히 김태형 감독의 단기전 운영에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영하라든가 홍건희처럼 그날따라 공이 좋은 투수가 있으면은 이 선수들을 끝까지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뒤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경기 운영인 거죠. 원빈의 아저씨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그 전에 화사명 감독이 플레이오프 때 잘 던지고 있던 우규민을 내리고 네. 오승환을 투입한 이후에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김태형 감독과는 좀 반대된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오늘만 사는 운영이 단기전에서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 쪽에서는 네네. 이게 7번 최장 싸워야 되는 그럴 수도 있는 한국 거죠. 시리즈는 좀 양상이 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왜냐하면은 투수들도 지금까지는 계속 3판 2선 승제였거든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원래는 5판 3선 승제였지만 네. 두산에게는 분명히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장기전으로 갈수록 KT의 선발진, 뭐 쿠에바스, 엄상백, 그다음에 배재성, 고영표 이런 선수들 어떻게 버텨낼 것이나 했는데 두산에 이제 천군만마가 가세를 합니다. 바로 이제 아리엘 미란다 선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미란다 선수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는 포함이 될 것이라고 이제 김태형 감독이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선발 투수가 거의 최원준 선수밖에 네네.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KT와 맞서볼 수 있는 좀 희망이 두산에게도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란다 한 이닝이라도 던지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어떻게 일지 한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2251님 어제 야근하느라 보지 못했는데 좋은 설명으로 생방 본 것 같아서 좋네요. 코너 시간 늘려주세요. 최영일의 스포츠 본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투탑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아 맞네요. 다음 주는 아마 한국 시리즈 특집 가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네요. 자 1935님 정PD님 너무 잘생겼어요. 드디어 아는 분이 댓글 남긴 게 아닌가. 그다음에 옛다 크크크 한번 적선한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매우 감사한 적선이네요. 네. 자 내일 모레부터 KT 위즈와 두산 베어즈 간의 한국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보름 정도 체력을 비축한 KT냐 상승세의 두산이냐 어디에 베팅하시겠어요? 단기전 전력 자체만 놓고 보면 KT가 당연히 우위인데 네. 이강철 감독이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좀 순리대로 운용을 한다면 KT 우세다. 네. 작년에 이강철 감독의 KT가 처음 가을 야구를 하면서 쿠에바스를 불펜으로 조기 투입하는 약간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오히려 패착이 됐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에 그 어떤 교훈을 좀 바탕에 삼아서 이강철 감독이 순리대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운용을 한다면은 두산도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리고 타격감이 내려갔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KT가 여전히 조금은 우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팀 중 어느 팀이 우승을 해도 KBO 새 기록이다.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KT는 당연히 창단 첫 우승이고요. 그렇죠. 두산 역시 만약에 우승하게 된다면 7년 연속 코리안 시리즈 진출에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해서 올라와서 우승을 하는 최초의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우승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처음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두산 입장에서는 처음이겠죠. 그래요. 자. 짜파게 땡 컵라면 받으실 분 8007님, 1027님, 6715님, 1361님, 3469님, 5169님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지금까지 스포츠본부 정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추위에 따뜻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